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9일 화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어제보다는 아침이 조금 일찍 밝네요. 이제 아무래도 비가 오던 어제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 비 이후로는 쌀쌀한 날씨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상청을 구라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 맞춰, 시간 단위로까지 맞추는 이 정도 수준인데요. 맨날 구라청 하니까 한 맺힌 그들이 이제 완전체로 거듭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날씨 너무너무 잘 맞춥니다.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조금 따뜻하게 입으시고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갑자기 변하는 이런 날씨에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잘 달립니다. 또다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달렸고요.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이 인프라 법안, 1조 2천억짜리 인프라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건 아시죠? 우리 이미 오후에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인프라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크게 올랐고요. 또 하나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메타, 즉 페이스북이 AMD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파트너십? 앞으로 메타에서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의 칩을 인텔 게 아니라 AMD 거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AMD가 폭등을 했습니다. AMD가 무려 10%가 넘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폭등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 올랐어요. 10%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어찌되었건 뭔가 바꾸면 같이 DDR5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같이 드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도체 업종 지수가 AMD를 필두로 해서 업종 지수가 1.25%나 올라가면서 시장 상승을 전반적으로 이끄는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의 상승폭은 매우 미미했고 기술주들 일부는 조금 흔들렸는데요. 빅테크들이 몇몇 주식들이 조금 빠졌고, 그 다음에 어제 많이 걱정하던 테슬라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 4.9%밖에 안 빠져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정지 작업하는 것 같죠. 주식을 팔기 위한.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팬덤을 이렇게 잘 이용하는 기업인은 이전에는 없었다. 진짜 이전에는 없었다. 이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기업인들 중에 저런 팬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보통 기업인들은 나보다 잘 살니까 배 아프잖아요. 물론 두려움과 공포와 일부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저렇게 환희의 대상이 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읽어낸 게 머스크의 독특한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 팔겠다는데 주가가 저 정도 빠지면 진짜 안 빠진 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참고로 저는 1%도 안 되는 주식을 팔아서 대주주가 1%도 안 되는 주식을 팔아서 주가가 10% 빠지는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오늘 그리고 미국이 앞서 모두에도 인사 말씀할 때 드렸습니다만 관광 목적의 외국인 방문 입국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공 예약이 급증이라고 하는데요. 서비스 이렇게 되면 점차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저녁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못 보셨을 텐데요. 조익재 위원과의 대담은 진짜 좋은 대담이었어요. 원래 그분이 어디서 불러도 잘 안 나오시는 분이긴 하거든요. 데이터가 워낙 좋아요. 데이터가 진짜 좋고 분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우리 작년도 올해 상반기 초까지 주식시장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미국이 재화 소비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노트북 수요로 표현되어지는 재화 소비가 상당히 많았다. 왜냐하면 집 밖으로 못 나가니까 컴퓨터도 갈고 뭐도 갈고 이러면 누가 장사를 잘해? 한국 같은 나라가 장사를 잘합니다. 중국도 장사를 잘하죠. 지금도 근데 사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수출이 사상 최대치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중국이 사상 최저치가 나오면 우리도 사상 최대치가 나오지. 그런데 서비스업이 좋아지고 서비스업이 잘 돌아가면 우리는 미국에 물건을 팔 게 줄어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국 서비스업이 화랑이 되면 한국 주식시장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수출도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수입 단가가 너무 올랐다. 그건 아마 유가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가가 올라서 수출은 사상 최대치지만 수출 마진은 좀 빠지고 있다. 왜냐하면 수출 마이너스 수입을 해보면 그 총액은 사상 최고치에서 꺾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주 재미난 분석이었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텐데, 인플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플레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봉인에서 해제된 연준 인사들이, 연준 발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리차드 클라라다 연방준비 부의장이죠. 네, 연방준비제도 부의장께서 금리 인상을 위한 연준의 양대 목표치 달성은 2022년 말에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도 회복되고, 이런 얘기죠. 경기도 활성화되고, 실업률도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사실 실업률은 빼야 돼. 실업률은 이미 달성이 됐어. 4.5%, 4.6% 이런 거는 달성이 됐는데, 왜냐하면 모수가 적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아예 그냥 직장을 안 구해. 직장을 안 구르니까 실업률에 포착도 안 돼. 이런 흐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와 같은 인플레이션 급등은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면서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건 모두가 하는 얘기죠. 공급과 수요 불균형. 네, 이 부분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내년까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경우 이는 중앙은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장담 못 하겠다는 거지.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 장담하건대 이거 공급 적체 이거 몇 가지 이슈들 이거 끝나면은 인플레이션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뭘 확신을 못 하느냐? 공급 적체 또는 공급과 수요의 이 미스매치, 이게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그거 진짜 하나 염두에 두시고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께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2차례 내년도에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매파 중에 매파죠. 네, 2번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께서는 연준의 테이퍼링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노동시장은 계속 개선되고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결국은 완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다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종합해보면 인플레이션은 대체적으로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확신을 못하고 있다 라는 게 지금 연준 인사들의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그리고 만약에 확신을 못하는 이분들이 확신을 못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 내년도 중반 즈음에는 금리 인상 쪽으로 방향을 안 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죠. 네. 근데 경기의 근본적 상황들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인플레이션은 상당 부분 허용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우리가 박정현 박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약간 고압 경제 스타일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넷 옐런이 뭐라고 얘기해요? 파월 알자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말 잘 듣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죠. 우리말 잘 듣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좀 있을지라도 현재의 상황들을 좀 밀어붙이는 이런 소위 말하는 고압 경제 상황들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에 필요해 라고 하는 재무부,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의 말에 동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파월이 연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칙론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올려야 돼요. 내년도에. 야, 인플레 이 정도 나는데 미친 거 아니야? 금리 안 올려? 다들 죽자는 거구나. 야, 말도 안 돼. 라고 원칙론자는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고 상황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무부나 연준의 수장께서 잘 이렇게 컨트롤을 해서 연준 인사를 컨트롤해서 그래 지금 경기 이 정도인데 우리가 사실 인플레 무서워서 인플레 바로 때려잡을 수 있잖아. 디플레가 무섭잖아. 디플레 무서우니까 디플레 일단 쫓아내야 되지 않겠어? 디플레 쫓아내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늦게까지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거기서 우려는 뭐냐면 버티다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갑자기 0.25가 아니고 더 높게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는 충격을 좀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시장이 떨어질 거다. 우리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올해 그 여러분 좋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와서 이제 막 새로 공부하고 인플레이션이 뭐고 막 공부하시고 뭐 테이퍼링 뭐고 공부하신 분이 테이퍼링 하니까 이제 주가 빠질 거야 막 그랬지만 실제는 뭐예요? 테이퍼링 한 달 전에 2달 전이죠. 2달 전에 주가 빠졌어요. 미국 기준으로 9월 달에 빠졌죠. 항상 이런 겁니다. 선반영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리 인상도 어떻게? 선반영 할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만약 내년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한 3월 달부터 되게 흔들흔들 할 거고 시장은 상반기 내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반면에 뒤쪽으로 9월이나 12월이나 이런 쪽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면 중반부터 상황들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갈지를 누가 알겠어, 정확히. 지금도 생각지 못한 일인데. 왜냐면, 팬데믹이라는 변수 자체가 측정 가능하지 않아요. 측정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 것이냐인데요. 어제 조익재 위원이 나왔을 때 굉장히 저도 그럴 것 같아 라고 했던 거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 뭘까요? 자, 맞춰봐. 자. 선물 대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 무엇일까요? 미국 인플레이션 결정하는 데, 물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지표. 2가지 지표. 네. 뭘까요? 이게 레깅이 있어서, 우와! 스바카님, 짱입니다. 스바카님 짱이에요. 자동차 집값. 맞습니다. 자동차 집값. 야, 스바카님 대단한데? 자동차 집값입니다. 집값이, 중국은 집값이 빠져 있어요. 인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빠져 있는데, 미국은, 그러니까 중국은 집값이 아주 작은데, 미국은 제일 커요. 비중이.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MBS를 50억 달러씩 빼잖아요. MBS 사주던 거를, 400억씩 사주던 거를 50억씩 빼니까, 이번 달 11월 지나면 350억, 그 다음에 뭐 300억. 그래도 어쨌든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집값은 우리가 계속 뭐 캐시서 실러 지수라든가 무슨 지수라든가 무슨 지표라든가 무슨 주택 판매 지수, 허용 지수 뭐 이런 거 계속 보면 사상최고치 계속 나오잖아요. 집값이 계속 올라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미국의 신용도 흐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은행들은 나쁘지 않고 대출이 이제 서서히 막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미국의 은행의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측에서 금융의 안정성은 지금 있어 보인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자동차 부동산 가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미국의 자동차 가격과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지표들은 계속해서 체크하시자. 저도 체크하겠다. 그거를 중심으로 이게 계속 내년도 한 3월까지 고공행진을 한다면 이거 금리 올리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완화된다 그러면 조금 늦게 금리를 올리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채권 시장은 지난 주말에 너무 강세, 즉 너무 채권 가격이 올랐다, 즉 채권 금리가 떨어졌는데 반작용이 일어나면서 채권 금리가 상당폭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금 1.5%까지 다시 올라오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1.5%까지 깨니까 좀 많이 깨졌죠. 근데 다시 지금 여전히 1.5% 내외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요. 2년물 금리는 0.44%, 30년물은 1.89%로 예전보다 조금 떨어지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그러면은 금리는 계속 뭐냐면 경기가 나쁠 거야 라는, 채권 시장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채권 시장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주식 시장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라는 게 지금 미국 상황인데, 슬슬 뭐 이렇게 경기 하락하는 쪽으로 갈 거야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오른 것은 오늘 이번 주에 이제 PPI 발표되죠. 내일 미국 시장으로 내일 PPI 발표되고 모레 CPI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CPI는 한 5.6%가 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이럴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데 시장은 이거를 일부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값이 꾸준히 고공행진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장난이 아니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얼마야? 어제 보니까 6만 5천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6만 6천 달러네요. 이제는 6만 6천 달러대 6만 6천 중반까지 올라 있고요. 이제
금값도 좀 올라요. 금값도 1826불, 오랜만에 1800대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 유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82달러. 물론 아시아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에 공급하는 유가를 조금 올렸다는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다시 올랐어요. 그리고 뭐 막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공급 많이 해라 막 이렇게 압박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부 해지 활동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비트코인이 언제 이렇게 사토시가 언제 이렇게 만들었죠?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너무 많이 발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중앙은행의 각국의 은행들의 그 화폐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그건 일반 대중들을 거지로 만든다라는 생각이 그 밑바닥 철학에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한 그 상품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리는 여기에 중화제 작용을 할 겁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강력한 뭐다? 처방약이다. 인플레이션이 누구한테 가장 약했어 그동안? 네, 금리한테 약했어요. 연전연패지 뭐. 금리 선수와 인플레이션 선수가 왔을 때 웬만한 거 막 다 이렇게 다 이겨내는데 누구 앞에 나오면 쪽도 못 쓴다? 네. 금리가 나오면 금리 선수가 출전하면 쪽도 못 쓰는 게 인플레이션이었다. 거의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쭈그러드는데 지금 인위적으로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는 거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든 거를 테이퍼링이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테이퍼링을 줄인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철회하겠다라는 연준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쉽게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진행될지 우리는 미국의 자동차 값과 부동산 값을 확인하면서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